안녕하세요. 썸데이 라디오 딸기슈슈입니다. 어느덧 6월의 끝자락,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더운 여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썸데이 라디오로 짧은 여유와 사색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6월 방송 모음 함께 들어보실까요? 6월 1일 오늘은 마릴린 먼로의 생일인데요. 23편의 영화에 출연해 무려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20세기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키운 1등 공신입니다. 2억 달러가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면 당시 영화 한 편의 관람료가 50센트였으니 무려 4억 명 이상의 관객이 마릴린 먼로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는 사실. 하지만 그녀는 헐리우드 슈퍼스타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홀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심각해 그녀가 8살 때 정신병원에 격리되었습니다. 8살 때부터 고아가 된 그녀는 국가에서 지정한 양부모 집에서 자랐는데요. 그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국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유년 시절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루 종일 영화를 보던 기억인데요. 내가 어렸을 땐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은 어둡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좋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영화관에서 처음 영화를 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누군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영화라고 알려줬을 때부터 난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을 하루 종일 바라보던 어린 소녀는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20살에 마릴린 먼로라는 예명으로 헐리우드로 진출하는데요. 재밌는 건 원래 그녀의 머리색은 갈색이었는데 금발로 염색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발의 마릴린 먼로가 탄생합니다. 즉 금발의 백치미를 가진 섹시미녀 마릴린 먼로는 그녀가 창조한 영화 속 캐릭터였다는 사실. 실제 그녀는 철학과 문학을 좋아하는 지성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었는데요. 헐리우드 남성 영화 제작자들의 추태를 폭로하고 여성 최초로 독립 프로덕션을 세웠으며 흑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섰습니다. 36세에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불우한 환경을 딛고 꿈을 이룬 마릴린 먼로는 20세기를 매혹시킨 영원한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 보는 게 아니라 날 통해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보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며 자기 멋대로 날 지어냅니다. 그러다 자기들 환상이 깨지면 내가 자기들을 속였다며 내 탓을 하죠. 6월 2일 오늘은 영국이 자랑하는 낭만주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생일인데요. 관현악곡 위풍당당 행진곡과 사랑의 인사가 엘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위풍당당 행진곡은 노래 가사를 붙여 Land of Hope and Glory라는 합창곡으로 발표되어 제2의 영국 국가처럼 불려지는데요. 4개의 분권 국가로 나누어진 영국인들도 위풍당당 행진곡을 합창할 때만큼은 하나로 뭉쳐 열창할 만큼 모든 영국인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1857년 영국 서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엘가는 아버지가 카톨릭교회 오르간 반주자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는데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엘가는 음악학교를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했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활동하며 음악 실력을 쌓았습니다. 엘가는 오르간 반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피아노 레슨을 하며 지냈는데요. 피아노 제자였던 8살 연상의 캐롤린 앨리스와 사랑에 빠져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난한 오르간 연주자 엘가와는 달리
앨리스는 귀족 명문가의 아버지는 장군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엘가의 종교가 영국 내 소수 종교였던 카톨릭이었기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랑이 확고했기에 결국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을 약속하는데요. 1888년 앨리스는 엘가에게 사랑의 은혜라는 시를 선물합니다. 엘가는 앨리스의 시 선물에 대한 답례로 피아노 곡을 작곡해서 선물하는데요.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인사. 위대한 사랑의 힘이랄까요? 앨리스는 엘가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작곡을 권하는데요.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엘가는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엘가가 작곡한 100여 편들의 곡들은 모두 앨리스를 만나 21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작곡한 곡들인데요. 1920년에 아내 앨리스가 세상을 떠나자 엘가는 모든 작곡 활동을 그만두고 14년을 은거하며 지내다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쩌면 엘가가 작곡한 모든 곡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음악적 재능을 믿어준 아내 앨리스에게 바치는 사랑의 세레나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6월 3일 오늘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파면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걸 궐위라고 하는데요. 궐위로 발생해 치러지는 당선자는 투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한 1945년부터 2025년까지 총 8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 20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간선제 8회, 직선제 12회로 치러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간선제가 사라지고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는 5년 단임제와 국민투표 직선제를 실시한 건 1988년 제13대 대선부터인데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 선거를 5년 단임제와 국민투표 직선제로 정착하게 된 걸까요? 그건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대통령 연임제와 간선 투표제도가 대통령의 권력 독재를 위해 수차례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광복 이후 1988년까지는 43년인데요. 43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5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윤보선과 최규하는 각각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군부에 꼭두각시거나 대통령 권한을 1년도 수행하지 못했는데요.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단 3명의 대통령이 집권했다는 사실. 3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헌법을 개정하여 간선제를 악용해 연임을 했고, 특히 전두환은 2번의 대통령 선거 모두 간선제만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2번 모두 90% 이상의 당선율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과연 투표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no comment. 광복 이후 40년이 지나서야 시민들의 피땀으로 얻어낸 소중한 한 표.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일 겁니다. 모두 투표합시다. 6월 4일 오늘은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의 생일인데요. 칭호에서 알 수 있듯 왕위에서 쫓겨난 왕입니다. 조선에서 왕의 칭호를 박탈당한 왕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연산군과 광해군 2명뿐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광해군은 왕에서 폐위되었을까요?
1575년 선조 8년에 태어난 광해군은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공빈 김씨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서자였던 광해군은 선조의 냉대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급히 정해야 했기에 당시 적자 아들이 없던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정하고 의주로 도망가는데요.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장을 직접 돌면서 분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장을 직접 지휘하며 외적과 맞서 싸운 왕은 태조 이성계 이후 광해군이 유일한데요. 임진왜란이 끝나자 광해군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인기는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궁으로 복귀한 선조는 광해군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 판단해 심하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선조는 뒤늦게 태어난 적자 아들 영창대군을 편애하는데요.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선조의 냉대와 차별 속에 33세의 나이로 어렵게 왕이 된 광해군은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이는데요. 어린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켜 뜨거운 방에 가두어 잔인하게 죽이고 친형인 임해군도 반역죄로 탄핵시킨 후 제거합니다. 그리고 대비였던 임목왕후도 폐위시키고 가두는데요. 폐위 살제, 즉 공모를 폐위하고 형제를 살해한 이유로 인조반정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반정의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광해군이 미신에 심각하게 빠졌다는 사실. 광해군은 궁으로 무속인들을 불러 점괘를 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요. 창덕궁이 흉하다고 이르자 새로운 궁을 건축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무려 5개의 궁을 동시에 건축하는데요. 무리한 건축 공사로 국가 재정을 순식간에 파탄내고 재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합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던, 어쩌면 성왕이 될 수 있었던 광해군은 미신에 빠져 궁궐 짓는 데 집착하여 결국 폐위당하고 제주도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미신에 빠져 궁을 옮기겠다고 떼쓰는 왕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역사적 사실. 6월 5일 오늘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생일인데요.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와 노동의 가치를 설명한 국부론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인용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과도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애덤 스미스는 모든 경제활동을 무조건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시장 경제에서 독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기에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을 축적하기만 하는 중상주의를 크게 비판했는데요. 중상주의란 국가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금과 은을 축적하고 수출은 장려하고 소비는 억제하며 자본을 축적해서 부유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가의 부는 증대하지만 시민들은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자본의 축적이 또 다른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화폐 공급만 증대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활동이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본의 독점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자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상업적 법률과 규제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본가들의 이익은 정확히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할 때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오늘은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공휴일, 현충일인데요. 달력의 빨간색 숫자만 보고 오늘은 국경일 현충일이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란 뜻이기에 잘못된 표현.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애도를 표하는 국가 추념일이란 사실. 현충일은 국기를 개항하는 날인데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극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발을 다는 방식인데요. 평소에 국기봉까지 높게 국기를 달았다면 조기는 깃발 크기의 높이만큼 낮게 내려 달아야 합니다. 현충일과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에는 태극기를 조기로 개항해야 한다는 사실. 조의를 표할 때 조기를 다는 건 전 세계 공통의 예법인데요. 2022년 이태원 사고 다음 날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도 성조기를 조기로 개항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조기를 달지 않는데요. 국기에 신을 찬양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기에 기도문이 적힌 국기를 낮춰서 달 수 없다는 이유. 2024년 현충일에는 우길기 개항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산 남천동 아파트 거주민이 현충일에 대형 우길기 2개를 아파트 창문에 걸었습니다. 우길기를 건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 의사라는 것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었는데요. 모두가 보란듯이 대형 우길기를 걸었다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를 모독하는 일과 다를 바 없겠죠. 독일의 경우 독일 군국주의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3.1절에 일장기를 걸어도 현충일에 우길기를 걸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는 사실. 현충일의 추념식에 참석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국가 추념일에 함께 추모는 못할 망정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만들어주세요. (6월 7일) 오늘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역사소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의 생일인데요. 삼국지는 3세기의 사학자 진수가 기록한 역사서 삼국지와 14세기의 나관중이 쓴 역사소설 삼국지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삼국지라고 하면 소설 삼국지연의를 말하는데요. 삼국지가 너무 유명하고 재미있는 소설이다 보니 가끔 삼국지를 허구의 이야기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는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이기에 삼국지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실존했던 인물들이란 사실. 난세의 영웅호걸들이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는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송건이 있지만 삼국지는 총나라 유비의 성장기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영웅호걸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유비를 중심으로 삼국지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건 바로 유비가 오직 인덕만으로 총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영웅들과 천하를 견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나라의 조조는 황관 귀족의 후예였기에 정치 파워가 엄청났고 오나라의 송건은
집안 대대로 장군이었던 무장 가문이었습니다. 즉 조조와 송건은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 또는 다이아 수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고 하지만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어머니가 집신을 꿰어 생계를 유지하는 흙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가난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항상 뜻을 높게 세우고 덕을 실천했는데요. 이름 대신 지칭하는 유비의 자는 현덕. 사람들은 유비를 유현덕이라고 불렀는데요. 현덕은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생이불류,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내가 심은 사과라도 혼자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깨달은 이치가 있다면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위이불시, 행하였어도 공에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라도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겸허히 행동한다. 장이부재, 장년의 존귀한 위치에 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권한을 나누고 부여할 줄 안다. 유현덕이라 불리웠던 흙수저 유비는 현덕의 뜻을 한결같이 실천하여 오직 덕으로 수많은 영웅들의 존경을 받으며 총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6월 8일 오늘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생일인데요. 슈베르트와 쇼팽, 브람스 등 수많은 음악가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널리 알린 음악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1810년 독일에서 태어난 슈만은 출판업자와 서점을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나 문학과 음악을 일찍부터 접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니스트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법대에 진학하는데요. 법대를 다니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슈만은 어머니 몰래 당시 유명한 피아노 강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요. 하필이면 슈만이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이 음악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 피아니스트 쇼팽과 리스트가 활약하던 시절이란 사실. 슈만은 피아노 천재들을 따라잡기 위해 손가락을 강화하는 장치를 개발해 혹독하게 연습하는데요. 장치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피아니스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피아니스트의 꿈은 끝나버렸지만 슈만은 음악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곡과 음악 평론을 시작합니다. 24세 나이에 클래식 음악 잡지 새로운 음악을 창간하는데요. 다양한 필명으로 당대의 수많은 음악가들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놀라운 건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의 음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슈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 평론을 써서 바흐의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지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쇼팽과 슈베르트, 브람스 등 새로운 작곡가들의 등장을 세상에 알리면서 동시에 작곡에도 전념하는데요. 무려 300여 곡의 가곡, 50곡 이상의 피아노 독주곡, 교향곡과 관현악 협주곡까지 불멸의 명곡들을 세상에 남깁니다. 손가락을 다쳤기에 실패한 피아니스트 슈만, 손가락을 다쳤기에 수많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 슈만, 두 사람 모두 슈만입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불행 앞에 어떤 슈만이 될지는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란 사실. 6월 9일 오늘은 철도의 아버지 조지 스티븐슨의 생일인데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 철도와 기차를 개발한 발명가입니다. 1781년 영국 탄광촌에서 태어난 스티븐슨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8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는데요. 소에게 풀을 먹이거나 불량 석탄을 골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 장치를 좋아한 그는 틈만 나면 탄광에 있는 증기기관 장치를 관찰했는데요. 어깨너머로 증기기관 기술을 익힌 그는 성인이 되자 증기기관사로 일하며 탄광 내 석탄을 운반할 수 있는 기관차 개발을 시작합니다. 1814년 10여 년 넘는 개발 끝에 증기기관차 분리어호를 완성하는데요. 시속 8km의 느린 속도이지만 30톤이나 되는 석탄을 싣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증기기관차는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스티븐스는 기관차 개발로 만족하지 않고 철도 레일을 연구하는데요. 척박한 환경에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에 레일이 안전하게 깔리지 않으면 기차 개발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레일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졌고 강철 레일은 조금만 휘어도 레일이 깨졌는데요. 스티븐스는 강도가 높으면서도 탄력이 좋은 연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연철 레일을 개발합니다. 1823년 스톡턴과 달링턴 구간에 연철 레일을 깔아 최초의 여객용 기차 운행에 성공합니다. 여객용 기차 운행이 성공하자 영국 정부는 리버풀, 맨체스터, 장거리 운행을 위한 기관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스티븐스는 아들 로버트와 함께 로켓호를 개발하여 시속 58km 속도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으로 기차가 확산될 것을 예측하여 모든 기차 레일 간격을 1435mm의 표준으로 맞출 것을 제안하는데요. 단 10년 만에 무려 3200km의 표준 레일이 영국 전역에 깔리게 됩니다. 스티븐슨이 개발하고 제안한 표준 레일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모든 철도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스티븐슨의 철도 개발은 단순히 이동수단의 발전을 넘어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놀라운 건 인류 문명사에 위대한 혁신을 일으킨 스티븐슨이 글쓰기와 산수를 처음 배운 나이는 18살이었다는 사실. 6월 10일 오늘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6월 민주화 항쟁이 발생한 날인데요. 6월 민주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두환의 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6월 민주화 항쟁의 구호는 호언 철폐, 독재 타도, 민주 쟁취. 여기서 호언의 뜻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질문. 헌법을 지킨다는 건 좋은 뜻 아닌가요? 호언 철폐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걸 철폐하라는 건데. 설마 국가전복 세력 빨갱 삐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면 당시 헌법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1980년에 개정한 제8차 개헌헌법인데요. 전두환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무려 7년으로 연장하고 체육관 선거라 불리는 대통령 간선제로 100%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대통령 간선제지 투표할 수 있는 선거단을 사전에 조작하고 통제한 사실상 역대 최악의 선거였던 것.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대국민 담화방송을 통해 호언 조치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본인은 전명하는 바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나한테 유리한 헌법 절대 안 바꿀 거야. 내 임기 끝나도 국민투표 안 할 거야. 체육관에 우리 표만 모아서 내가 정한 후임자에게 대통령 넘길 거야.
후임자는 내 친구 노태오. 결국 전두환의 4.13 호언 발표와 박종철 고문 폭행 치사 사건, 이한열 체류탄 피격 사건 등이 사실로 드러나 전국적으로 거세게 민주항쟁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1987년 6월 10일 불의의 항거에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6월 11일 오늘은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쿠스토의 생일인데요.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인 바닷속 세계를 대중에게 소개한 탐험가입니다. 쿠스토는 바닷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 압축 장비 아쿠아롱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바닷속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쿠스토가 개발한 아쿠아롱 덕분입니다. 191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쿠스토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과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요. 20살이 되자 꿈을 이루기 위해 한참을 고민하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졸업 후 해군 장교가 된 그는 군함을 타고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비는데요. 틈날 때마다 동료 장교들과 바다 잠수를 즐겼습니다. 잠수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어떻게 하면 바닷속에서 더 오래 잠수할까를 고민하는데요. 하필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는 바람에 군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 하지만 쿠스토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잠수 장비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걸 기회로 삼아 1943년 마침내 최초의 스쿠버 잠수 장비인 아쿠아롱을 개발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해군 장교에 복귀한 그는 프랑스 해군의 해저 탐사 부대를 창설하는데요. 독일 잠수함이 바다에 숨겨둔 수중 어뢰를 찾아서 제거하고 바닷속 전쟁 잔해물 제거 등 활약을 펼치고는 해군 소령으로 전역합니다. 군인의 꿈을 이룬 그는 40살에 수중 어뢰 탐사선을 구입하여 해양 탐사선으로 개조하는데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본격적인 해저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또 다른 꿈이었던 영화 감독에 도전하는데요. 바닷속 풍경을 수중 촬영하여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습니다. 1956년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의 세계를 개봉하는데요. 영화 역사상 최초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유한하기에 가능한 꿈만 선택하고 다른 꿈은 포기하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쿠스토처럼 천천히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인생은 기나긴 항해니까요. 6월 12일 오늘은 20세기 표현주의 화가 에곤 슐레의 생일인데요. 28살의 나이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300점의 유화와 2000점이 넘는 드로잉을 남기며 미술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쩌면 천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화가 중 한 명인데요. 슐레가 화가로 활동한 시간은 10년도 못 되었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미술사를 뒤바꿀 정도로 엄청나는데요. 파격적인 주제와 독보적인 스타일로 현대미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오늘날 MZ세대까지 팬층을 보유한 불멸의 화가입니다. 189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슐레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 학교에서는 부끄러움이 심해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상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슐레는 고등학교 시험에도 떨어져 유급당하는데요. 16살에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갑니다.
당시 빈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예술의 도시였는데요. 슐레는 빈에서 인생을 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합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평생의 스승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난 것. 선생님, 내 그림 좀 봐주세요. 제가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나요? 재능이 있냐고? 있지, 있어. 그것도 엄청나게. 클림트는 어린 슐레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보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무명에 불과한 17살의 슐레가 그린 작품들을 구매해주고 예술 후원자와 유명한 갤러리를 연결하여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심지어 슐레가 클림트를 만날 때마다 작품을 교환하길 원하자 자식 왜 내 그림과 바꾸려고 하지? 네가 그린 그림이 내 그림보다 훨씬 낫구만. 클림트의 후원 덕분에 슐레는 19의 나이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미술사의 전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19살의 첫 개인전이라니. 슐레에게 클림트가 있었던 것처럼 재능을 꽃피우려면 반드시 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6월 13일 오늘은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 윌리엄 예이츠의 생일인데요.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시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와 연극을 통해 아일랜드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아일랜드가 독립한 다음해인 1923년 아일랜드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난 노벨문학상의 영광은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아일랜드 문학의 대표자로서 아일랜드가 독립국이 된 것을 환영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이츠의 시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20세기 수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이츠의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 꿈을 밟으소서. 예이츠. 금빛 은빛 수놓은 하늘의 용단이 밤과 낮과 어스름에 푸르고 침침한 용단이 있다면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나 가난하여 가진 것 오직 꿈뿐이니 사뿐히 밟고 가소서. 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았으니. 어떤가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우연히 비슷할 수 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연이 있습니다. 예이츠의 시가 국내 최초로 소개된 건 1921년인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처음 발표한 연도는 1922년이란 사실. 재밌는 건 예이츠의 시를 번역한 이는 시인 김억인데요. 김소월을 한국문단에 처음 소개한 이도 김억입니다. 예이츠의 시는 김소월뿐만 아니라 김억, 김영랑, 백석 시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만큼 예이츠의 시가 매력적이란 반증이겠죠? 예이츠의 짧은 시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젊음과 늙음. 예이츠. 세상에 시달려 젊었을 때 나는 참 흥분도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는 손님에게 서둘러 가머니 설. 6월 14일 오늘은 20세기 혁명의 아이콘, 오직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친 혁명가 체 게바라의 생일인데요. 쿠바 혁명을 위한 게릴라 활동에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놀라운 건 쿠바 혁명에 뛰어들었던 체 게바라는 쿠바와는 상관없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었다는 사실. 1928년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바라는 의사가 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의대를 잘 다니던 중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는데요. 오직 오토바이만 타고 드넓은 라틴 아메리카를 돌아보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게바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어디를 가더라도 터무니없는 빈부격차와 심각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 것.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민중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혁명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게바라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일말의 미련 없이 아르헨티나를 떠나는데요. 놀라운 건 이미 충분히 부유했고 병원을 개업해 의사로 지내면 평생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 1955년 게바라는 멕시코에서 망명 중인 쿠바의 정치인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는데요. 게바라는 카스트로의 정치 철학에 감명받아 쿠바 혁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혹독한 게릴라 전술훈련을 받은 후 1956년 11월 카스트로와 함께 폭풍을 뚫고 쿠바로 출발하는데요. 첩보가 누출되어 습격을 받아 12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혁명군은 험난한 산맥지대에 숨어 게릴라 투쟁을 시작하는데요. 게바라는 빈민들에게 대가 없이 의수를 제공하여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년간의 게릴라 활동을 통해 세력을 키운 혁명군은 마침내 최종 전투에서 승리하여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쿠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게바라는 아르헨티나를 떠났던 것처럼 쿠바를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혁명이 필요한 나라를 찾아다니며 혁명운동을 하다 38살의 나이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어쩌면 터무니없는 꿈을 쫓은 이상주의자 체 게바라.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6월 15일 오늘은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크루베의 생일인데요. 예술사 전체를 통틀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중대한 전환점,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예술의 주제는 신에서 인간으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아니라 돈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원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국가의 위상을 빛낸 왕, 귀족들의 화려한 초상화. 대부분의 그림은 새로운 지배계급을 위해서만 그려졌는데요. 크루베는 이러한 관습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찬양하는 성화와 역사적인 주제를 담은 그림에만 거대한 캔버스를 사용했는데요. 크루베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거대한 캔버스에 그립니다. 대표작으로는 1848년에 완성한 오르낭의 매장. 시골 마을의 평범한 장례식 풍경을 그렸는데요. 대단한 인물의 죽음을 추모하는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장례식. 오르낭의 매장은 가로 7m, 세로 3m 거대한 캔버스에 그렸는데요. 등장인물이 무려 46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림 속 인물 크기는 실제 사람 크기와 동일한데요. 모두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림 속 등장인물의 시선도 제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림 속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 그림에 등장한 46명 모두가 주인공이란 사실. 크루베의 그림이 세상에 처음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쾌했습니다. 대단한 영웅들이 업적을 남긴 역사화에서나 가능한 대형 그림을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 그려넣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루베는 역사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르베는 그림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도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쿠르베의 신념은 후대 화가들뿐 아니라 문학, 연극 등 수많은 예술가에게 계승되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사연을 얘기하는 리얼리즘이 꽃피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리즘의 정통은 보통 사람들이 주인인 시대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 안녕하십니까, 쿠르베 씨. 감사합니다. 6월 16일 오늘은 20세기 산업혁명의 아이콘, 포드 자동차의 창립일인데요. 1903년 미국 미시건주 디어본에서 헨리 포드가 설립하였습니다. 포드 자동차 창립은 단순히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혁신을 가져온 새로운 산업 방식이 등장한 것인데요.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여 최초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출현한 것. 컨베이어 벨트란 물건을 일정한 속도로 운반하는 이동장치인데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는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 캐리어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는 장치가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자동차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자동차 생산 속도의 증가는 곧 자동차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동차는 18세기 증기 엔진 개발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현대식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칼 벤츠입니다. 네, 오늘날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그 벤츠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공업 방식으로 직접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자동차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살 수 없었던 것. 1913년 포드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서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12시간 30분이 걸렸던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여 1914년에는 무려 24초에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생산혁명을 일으킨 것.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은 20세기 모든 산업 분야에 골고루 전파되어 생활혁명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물건을 누구나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린 20세기 혁명은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6월 17일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이자 오늘날까지도 현대음악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생일인데요. 발레음악, 오페라, 교향곡, 종교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1882년 러시아 베체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스트라빈스키는 9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악보 보는 법을 익히고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진학하는데요. 법대 수업은 거의 듣지 않고 몰래 음악 공부를 합니다. 재밌는 건 대학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는데요. 당대 최고의 러시아 작곡가이자 베체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였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아들을 대학 동기로 만난 것.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경이로운 피아노곡
왕벌의 비행. 네, 바로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작곡한 곡인데요. 스트라빈스키는 친구 찬스를 제대로 씁니다. 난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없을까? 친구 찬스의 힘으로 스트라빈스키는 그의 여름을 독일에 있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별장에서 지내며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와 함께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림스키-코르사코프도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봅니다. 자넨 재능은 뛰어나지만 음악 이론 공부가 부족해. 지금 수준으로 음악원에 입학한다면 틀림없이 낙제할 거야. 내가 개인 교습을 해줄 테니 일주일에 2번씩 날 찾아오게. 혹시라도 내가 시간이 안 될 땐 내 수제자를 붙여주겠네. 스트라빈스키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제자가 되어 일주일에 2번씩 3년간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력을 연마하여 28살에 처음 작곡한 곡으로 온 세상을 놀래키며 전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6월 18일)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생일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견을 개선하는 노력을 뜻하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보편타당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버마스는 상대주의와 독단주의를 경계했는데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일 뿐 내 생각은 달라. 네 맘대로 생각해. 나도 내 맘대로 생각할 테니까.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상대성만 강조하며 합의 절차를 피하는 걸 경계합니다. 그리고 독단주의란 저 사람 엄청난 엘리트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한테 맡겨. 알아서 잘할 거야.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더라도 특정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진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보편적 진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마스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일방적인 논쟁은 공론장에서 가장 피해야만 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해서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시민들이 파악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에 의존해 순진하게 믿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특정 이념, 인기 많은 선호도를 쫓는 것을 경계하세요. 공론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재산, 직위, 능력이 아니라 좋은 논쟁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자유롭게 교환하되 절차를 걸쳐 합의된 주장에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월 19일) 오늘은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생일인데요. 39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수학과 물리학, 철학과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파스칼?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네, 오늘날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일기예보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번 태풍의 중심기압은 900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어쩌고 저쩌고 랄랄랄라. 오늘날 압력을 재는 표준 단위는 파스칼인데요. 대기 압력이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처음 증명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도 파스칼인데요. 아버지의 회계 업무를 돕기 위해 무려 19살 때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대사회의 필수인 대중교통을 최초로 실험한 사람도 파스칼이란 사실.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옴니버스 마차를 만들어 테스트하는데요. 옴니버스란 모든 일을 위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버스는 바로 옴니버스를 줄임말. 그러니까 버스는 그냥 고유명사 버스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자동차라는 깊은 뜻이. 어려서부터 수학 신동이었고 당대 최고의 수학자인 페르마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학 난제를 연구하던 수학천재 파스칼은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수학과 과학 연구를 중단하는데요. 마차를 타고 가다 말고비가 풀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파스칼은 수학 연구를 멈추고 신학과 철학에 매진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죽음 이후 유족들이 모여 종교와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 씨의 생각이란 책을 발행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줄여서 팡세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팡세란 프랑스어로 생각이란 뜻. 파스칼의 팡세에 실린 명언 한 줄 소개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당신은 짧고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이다. 6월 20일 오늘은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시인 정지용의 생일인데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네,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곡 향수가 정지용 시인이 1923년 일본 유학생할 때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시 창작 능력도 탁월했지만 수많은 젊은 시인들을 발굴하여 등단시킨 업적도 뛰어난데요. 어느 정도냐면 한국 시문학사는 정지용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과 이상, 그리고 윤동주를 시인으로 등단시킨 사람도 바로 정지용이란 사실. 특히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처음 발간되었을 때 시집의 서문을 쓴 사람도 정지용인데요. 오늘은 정지용이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시인 윤동주를 몰랐기로서니 윤동주의 시가 바로 시이고 보면 그만 아니냐. 호피는 마침내 호피에 지나지 못하고 말 것이나 그의 시로서 그의 시인됨을 알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노자 5,000원에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이란 구가 있다. 청년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가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시대에 날뛰던 부일 문사놈들의 글은 다시 모아침을 뱉을 것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1947년 12월 28일 지용.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장폴 샤르트르.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목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던져진 이후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6월 21일 오늘은 20세기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샤르트르의 생일입니다. 샤르트르는 실존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인 하이데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샤르트르는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알베르 까뮤, 모리스 메롤로 퐁띠와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를 이끌었는데요. 20세기의 철학자와 소설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면 단어에서 풍기는 비장한 어조 때문에 무언가 어렵고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샤르트르가 주장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처럼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 예를 들어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 만든 용기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이 우선합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용기는 컵이 아니죠. 즉, 컵이란 존재보다 물을 마신다는 컵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컵과 다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다 라고 정할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의 참뜻은 모든 인간은 인생을 직접 살아가면서 생의 모든 순간을 직접 부딪히고 견뎌내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란 뜻. 인간이라는 거대한 본질은 없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샤르트르는 주장합니다. 샤르트르에게 실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샤르트르는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수상을 거부하고 작가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어떤 제도나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고 작가 생명이 끝나기 쉽지만 난 상을 거부했기에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6월 22일) 오늘은 영화 역사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배우 메릴 스트립의 생일인데요. 2017년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수상 소감을 소개해드릴게요. 헐리우드 외신기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헐리우드, 외국인, 기자. 하지만 우린 누구이며 대체 헐리우드이 뭐죠? 우리 모두 헐리우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난 뉴저지에서 태어났고요. 바이올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요. 사라 폴스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브루클린에서 자랐어요. 사라 제시카 파커는 오하이오 출신이며 에이미 아담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예루살렘 출생이고 루스 네가는 에디오피아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랐어요. 라이언 고슬링은 캐나다인이고요. 데브 파델은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인도인을 연기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헐리우드는 외부인과 외국인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 모두를 쫓아낸다면 우린 평생 미식축구와 격투기만 보며 살아야 할 거예요. 더 이상 예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배우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인생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올해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연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날 깜짝 놀래킨 연기가 있었는데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연기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흉내낸 연기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 모든 이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건 모욕하는 행동을 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함은 무례함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만듭니다. 권력자들이 약자를 괴롭힐 때 우리 모두 패배합니다. 배우로 산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지만 우리 모두 의무를 상기합시다. 공감을 전할 의무를요. 최근 세상을 떠난 내 친구 레아 공주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잘 간직해서 예술에 쏟아부어라. 6월 23일 오늘은 20세기 전설적인 댄서이자 안무가,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밥포시의 생일인데요. Come on babe, why don't we paint a town and all that jazz. 네,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뮤지컬 시카고를 만든 사람이 밥포시인데요. 각본, 안무, 연출까지 모두 밥포시가 맡았습니다. 1975년 밥포시가 만든 뮤지컬 시카고는 초연 이후 지금까지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초연한 이후 17시즌을 앵콜 공연하며 166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놀라운 건 50년 넘게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는 밥포시의 초연 안무 스타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 1927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밥포시는 보드빌 배우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연극 무대와 나이트클럽 무대를 자주 접했는데요. 매일 밤낮으로 보는 것이 공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춤을 접했습니다. 밥포시는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를 보며 무용수 프레드 아스테어 같은 댄서이자 안무가의 꿈을 키웠는데요. 안타깝게도 밥포시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고 무용수에게 치명적인 신체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각한 거북목이라 어깨를 펴기 어려웠고 안짱다리라 바깥쪽으로 발끝을 뻗을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청소년 시절부터 심각한 탈모증을 앓았으니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무용수가 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 하지만 밥포시는 자신의 결점에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결점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는데요. 어깨를 펼 수 없으니 어깨를 둥글게 말아 올리는 동작을 하고 안짱다리면 더 잘할 수 있는 발끝을 안쪽 방향으로 모으는 춤 스텝을 개발합니다. 탈모를 감추기 위해 항상 중절모를 쓴 채 춤을 췄는데요. 중절모는 밥포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과 다르면 할 수 없어. 하기 어려워. 밥포시 스타일은 천만에 남들과 다르니까 난 다르게 할 수 있지. Oh, that jazz. 1858년에 태어난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0살 때 명문가의 양자로 들어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출세의 발판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착실히 공부에 매진한 그는 장원급제를 하는데요.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왕족을 교육하는 시강원에 배치되어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19세기 말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던 시기였기에 외교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는데요. 고종황제는 외교 업무를 맡을 관료를 키우기 위해 어학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만듭니다. 젊은 관료 중 수재로 꼽혔던 그는 유경공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는데요. 성적이 뛰어나 당대 조선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파견되는 외교단에 발탁되어 조선인 최초로 미국 워싱턴 수도에서 근무합니다. 약 2년간 미국에서 외교 업무를 보며 근대 문명을 빠르게 습득한 그는 1890년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는데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피신시키는 아관파천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아관파천이 성공하자 고종의 신임을 얻은 그는 외부 대신과 농상 공부 대신 겸직에 오르며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는 독립협회 2대 회장에 오르며 독립신문에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쓰는데요.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만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해하려 한다면 유럽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처럼 나라가 찢겨 남의 종이 될 것이요. 미국같이 독립하여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되든지 폴란드처럼 망하든지 우리에게 달렸소. 조선 사람들이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오. 조선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수재. 조선 최초로 미국에서 근무하며 근대 문명을 배운 엘리트. 독립협회의 회장이 되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그의 이름은 이완용. 1907년 6월 24일 오늘은 이완용이 고종을 강제로 폐위하고 이완용 내각이 출범한 날입니다. 3년 후 경술년에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1등 공신이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합니다. 6월 25일 오늘은 20세기 미국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각본가이자 영화감독 시드니 루멧의 생일인데요. 대표작으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형사 서피코, 뜨거운 오후, 에쿠스, 허공의 질주 등이 있습니다. 192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시드니 루멧은 영국 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컬럼비아대 연극과로 진학해 연극 연기를 전공한 배우 출신인 영화감독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연출을 하다가 배우 율 브리너의 도움으로 TV 연출을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TV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연출하며 실력파 감독으로 인정받습니다.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은 시드니 루멧은 1954년 극작가 레지널드 로즈가 쓴 희곡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60분짜리 TV 단막극으로 각색하여 연출하는데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TV 드라마가 성공하자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헨리 폰다가 영화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헨리 폰다가 제작하고 시드니 루멧이 각색 연출한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며 시드니 루멧은 첫 영화 연출로 헐리우드의 거장으로 등극합니다. 놀라운 건 첫 영화 연출작이었던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3주 만에 모든 촬영을 끝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극 연출할 때처럼 2주간 배우들과 함께 연기 리허설을 반복하며 모든 장면을 꼼꼼히 연습한 후 촬영했다고 합니다. 시드니 루멧은 배우들이 함께 작업하길 가장 원하는 감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50년 동안 45편의 영화를 연출하며 그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가 예외 없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헨리 폰다, 말론 브란도, 폴 뉴먼, 알파치노, 숀 커널리, 캐서린 헵번, 페이 더너웨이, 더스틴 호프만 등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모두 시드니 루met과 영화를 찍었다는 사실. 영화 각본가이자 평론가인 로저 이버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드니 루met의 영화에 눈에 띄는 시각적 스타일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장면을 필요한 만큼만 압축해서 촬영했고 영화를 찍고 있다는 걸 관객이 눈치챌 수 없도록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6월 26일 오늘은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고쪼고쪼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고쪼고쪼 나쁜 일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고쪼고쪼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고쪼고쪼 우리에게 들키지.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의 원작 만화가이자 한국 만화의 살아있는 역사 허영만 화백의 생일인데요. 1974년 집을 찾아서라는 만화로 데뷔한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30편 이상의 작품과 무려 14만 페이지의 만화를 그리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 밀레니엄까지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허영만의 작품 세계를 무조건 경험한 세대인데요. 난 만화책 안 보며 자랐는데요. 만화방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주장하더라도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기에 허영만의 만화책을 읽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경험했다는 사실. 대표작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반항하는 청춘의 아이콘 비트. 너무 재밌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제작되고 있는 타짜가 허영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고요. TV 드라마로는 각시탈, 퇴역전선, 미스터 큐, 아스팔트의 사나이, 식객 등이 있으며 2026년에는 10부작 드라마 비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영만은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무협 만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방에 들어가 수습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한국 만화계에는 합동출판사라는 거대 출판사가 시장을 독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만화 원고의 소유권은 물론 판권까지 모두 출판사가 가지도록 악덕 계약서를 강요했는데요. 만화가로 활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출판사를 거쳐야만 했기에 부당한 계약임을 알고도 참아야만 했던 것. 허영만은 거대 출판사의 악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만화 작가들과 연대하며 작가주의를 추구하며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한국 만화의 최초로 스토리 작가를 도입하여 보다 탄탄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만화를 창작하는 방식을 정착시킨 것도 허영만이란 사실. 무엇보다 대단한 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만화 식객의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집을 조사하고 취재한 기간만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사실. 허영만 만화가 재미도 있고 감동적이며 심지어 유익하기까지 한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작가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 6월 27일 오늘은 중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이자 아시아를 통틀어 역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마성의 눈빛을 가진 배우 양조위 배우님의 생일인데요. 네, 저도 팬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1962년 홍콩에서 태어난 양조위는 도박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8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요. 15살에 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신문파리와 판매 영업사원을 하며 연기와 아무 상관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양조위는 극도로 가난했지만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어머니에게 월급 절반을 보내고 어린 여동생까지 직접 밥을 지어 먹일 정도로 반듯한 효자였는데요. 아주 우연히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만납니다. 양조위의 친구 중 배우를 꿈꾸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야, 나 이번에 TV 드라마 오디션 볼 건데 나 좀 도와줘.
연기할 줄 모르는데. 별거 없어. 여기 대본 있으니까 내가 연기할 수 있도록 상대역 대사를 실감나게 뱉어줘. 양조위는 친구 부탁으로 얼떨결에 연기 연습에 참여하는데요. 대망의 오디션 날, 양조위는 친구 따라 방송국에 갔다가 덜컥 방송국 오디션에 합격하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재밌는 건 정작 오디션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는 떨어지는데요. 1년간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양조위보다 1년 늦게 방송국에 들어갑니다. 양조위를 배우의 세계로 안내한 친구의 이름은 주성치.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 최고의 감독이자 아시아의 채플린으로 불리우는 희극지왕 주성치가 양조위의 친구란 사실. 재밌는 건 1980년대 방송국에 들어간 두 사람은 이름도 없는 단역만 맡으며 배우로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요. 약 10여 년의 무명배우 생활을 거친 후 1990년대부터 두 배우 모두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양조위는 1991년 왕가위 감독을 만나면서 왕가위 감독의 페르소나가 되어 거의 모든 영화의 주연을 맡는데요. 칸 영화제에 무려 3번이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고 마침내 영화 화양연화로 중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왕가위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양조위는 최선을 다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어딘가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거예요. 6월 28일 오늘은 18세기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생일인데요. 현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이자 프랑스 대혁명에 불을 지핀 사회계약론을 쓴 작가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루소는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왕이나 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 전체에게 있으며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에서 최초로 정립되었는데요. 프랑스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엄청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먹을거리가 전혀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이 빈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끔찍한 경제난을 일으킨 원흉은 바로 프랑스의 왕이었는데요.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며 매일 화려한 파티와 유흥활동을 하며 국가 예산의 10%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려 엄청난 속도로 국가 부채를 부풀렸습니다. 루이 14세가 다음 왕인 루이 15세에게 떠넘긴 국가 부채는 30억 리브르,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더 큰 문제는 루이 15세 역시 쌓인 빚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빌렸습니다. 국가 부채는 순식간에 불어나 루이 16세에 이르자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몽땅 써야 할 지경에 이르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마자 프랑스 시민들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루소의 혁신적인 생각들은 21세기인 지금 살펴봐도 여전히 유효한 문장들이 많은데요. 문장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방송 마칠게요. 국민들은 오직 의원을 뽑는 선거 기간에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한 포기의 풀이 싱싱하게 자라려면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듯 한 인간이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살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산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다. 6월 29일 오늘은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1억 4천만 부 이상 판매된
20세기에 가장 많이 읽은 소설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트쥐베리의 생일인데요. 소설가이자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190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생트쥐베리는 놀랍게도 아버지가 성주인 귀족이라서 성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해 연극 대본을 쓰며 놀았다고 합니다. 12살에 경비행기를 처음 타본 후 하늘을 나는 매력에 빠져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마는데요. 생강이 보이는 호텔방과 대학가 카페를 오가며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며 백수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21살에 군대 영장이 나오자 항공 정비병으로 지원해 하루 종일 비행기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생트쥐베리는 군대에 있는 동안 틈틈이 민간 경비행기와 전투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고서 공군 조종사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데요. 이때부터 틈만 나면 비행기를 몰고 나가 하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비행을 좋아했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들어간 직장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항공우편 회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비행하지 않을 때는 책을 읽거나 소설을 썼는데요. 그가 쓴 첫 번째 소설 제목은 비행사, 두 번째 쓴 소설은 남방우편기, 아프리카와 남미를 오가는 우편 비행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소설은 야간비행, 위험한 야간비행을 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의 이야기고요. 다음 소설은 아라스로의 비행, 2차 세계대전 당시 정찰 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설 어린 왕자, 사막에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생트쥐베리가 살면서 가장 좋아한 일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책 읽는 것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하늘에서 비행하며 책 읽는 걸 동시에 즐겼다는 사실. 지상에 착륙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선 몇 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책을 읽다가 착륙이 늦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생트쥐베리는 어린 왕자를 출간하고 1년 후 비행을 나갔다가 하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6월 32일 오늘은 복싱 역사상 최연소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클 타이슨의 생일인데요. 프로 데뷔 후 1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 20살에 모든 복싱 대회의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였습니다. 1966년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난 타이슨은 범죄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12살까지 경찰에 체포된 횟수만 무려 38번이었다는 사실. 결국 소년원에 수감되고 마는데요. 소년원에서 타이슨은 운명을 바꾸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키운 전설적인 복싱 코치 커스 다마토를 만난 것. 웬 늑다리 백인 영감이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권하더라고. 보나마나 화장실 청소나 정원관리 같은 일을 시키며 노예로 부려먹을 거란 생각에 도망칠 궁리부터 했지. 근데 막상 영감 집에 가보니 영감과 그 가족들이 내 피부색과 상관없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변에 깡패밖에 없던 내게 너무 낯선 경험이었어. 그때 깨달았어. 내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저분이야말로 내 진짜 아버지구나. 타이슨은 커스 다마토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에게 모든 복싱 기술을 전수받은 후 마침내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그 아이는 내 말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 타이슨이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사람들을 찾지만 언젠가 그 모든 걸 하나씩 뺏길 겁니다. 마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라는 것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난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을 다 잃었기에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그 아이 다이슨을 만난 겁니다. 다이슨은 내 전부예요. 다이슨은 내가 계속 살아갈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떤가요? 좋은 인연은 인생에서 누리는 확실한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